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토연구원 서기환입니다. 먼저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런 자리가 많지가 않거든요. 생각보다 이렇게 좀 아주 단촐하게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토연구원에서 그 공간정보 정책 지원하는 연구를 20여 년 하고 있고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수년 전부터 이제 이렇게 우리한테 스며들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공간정보 관점에서 과거부터 쭉 이어오는 그런 어떤 연장선에서 디지털 트윈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트윈이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 앞서서 디지털 트윈을 당연히 이제 한번 봐야 될 텐데, 다 아시겠지만, 최초의 디지털 트윈이 이제 아폴로 13호가 달에 착륙할 때, 그 달 미션 이제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우주인들을 귀환시켰다는 그걸 이제 디지털 트윈의 시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디지털 트윈이 아니라 물리적 트윈이죠, 사실상. 근데 이제 컨셉은 정확하게 이제 일치하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문헌에서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가 제일 먼저 나온 게 이 자료인 것 같아요. 97년도에 약 건축과 관련된 쪽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3차원 모델을 만들고는 그걸 표현하기를 It's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당시의 디지털 트윈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디지털 트윈이라기보다는 그냥 3D 모형에 가까운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요즘 우리의 디지털 트윈에 가까운 게 이제 2010년 나사가 기술 로드맵 초안을 만들면서 여기에서 이제 버추얼 디지털 플릿 리더라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해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렇게 논문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비커라는 사람은 뒤에 나온 이 마이클 그리브스 교수하고 같이 작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이클 그리브스 교수의 좀 영향을 받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현대적 개념의 디지털 트윈을 사실상 이제 학문적으로 가장 먼저 이야기한 분이 마이클 그리브스 교수고, 이때는 이제 PLM이라는 개념으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는 측면에서 이제 제조업 중심의 디지털 트윈을 가장 먼저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윈을 정의한 것들을 보면 마이클 그리브스 교수, 그리고 가트너 GE, 우리 이제 카이스트의 김탁공 교수님, 과기부 우리 여기 이제 정경주 팀장님도 오셨지만 저 전략을 작성하는데 아주 기여를 하신 과기부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디지털 트윈 정의가 있는데,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일맥상통합니다. 현실 세계에 있는 어떤 객체나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디지털 트윈 모델로, 그게 3D든 2D든 간에 만들어서 현실 세계와 양방향 소통을 통해서 뭔가 인사이트, 예측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의사결정 지원도 하고 현실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지털 트윈이 원샷에 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가트너는 이걸 구현 단계를 레벨 1, 2, 3로 이렇게 구분을 했고, 가장 먼저는 이제 디지털 모델, 데이터 모델을 만들고 그것들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센싱 데이터가 필요했고, 또 이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분석 모델, 제어하기 위한 모델,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좀 자동화하기 위해서 AI까지. 그래서 이 AI까지 간 거를 우리가 이제 최종 단계의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렇게 같은 나라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또
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디지털 트윈을 5단계의 모델로 하나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사, 이게 이제 그 3차원 모델링이고, 관제, 모의, 연합, 자율, 이렇게 이제 5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율 단계가 이제 AI가 도입되는 단계인데, 이제 앞에 같은 하고 하나 다르다면 중간에 이제 연합, 페더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제가 이렇게 외국 자료에서 접한 거로는 영국의 이제 내셔널 디지털 트윈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전에는 본 바가 없는데, 그 영국의 국가 디지털 트윈 전략을 수립하면서 영국은 국가 공간적,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공간 정보 기반의 가까운 디지털 트윈을 이야기합니다. 그 영국이 다루려고 했던 것들은 국가의 노후한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제 접근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공간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까 페더레이션이라는 게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페더레이션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제조업에서의 디지털 트윈,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각 부품마다 각각의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또 연합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해서 이렇게 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트윈이 이 여러 기술들이 사실은 종합된, 집합돼야지만 가능한 이제 기술이자 어떤 컨셉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코끼리 다리처럼 뭐 하나만 만지고 이게 디지털 트윈이다 우리가 할 수 없듯이,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서로 융합이 돼야 디지털 트윈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은 뭐 이제 제조업을 중심으로 우주 항공 분야,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도시, 국가, 국토로 넓어지고 있는데, 뭐 이 국방, 안전, 교통, 해양수산, 에너지, 의료, 농축산까지 뭐 이 적용하지 못할 분야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 뭐 조사 자료에 따르면 그 제조업 쪽이 거의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지금까지 이제 많이 적용이 돼 있고, 그다음에 뭐 헬스케어나 그리고 스마트 시티에서 지금 디지털 트윈을 스마트 시티의 인프라로서 받아들여서 스마트 시티를 하는 여러 나라들이 많이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BI 리서치라는 이제 그 컨설팅 기업에서는 2025년까지 전 세계 500개 이상의 도시가 디지털 트윈을 적용할 거다, 이런 전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공간 정보 기반 디지털 트윈은 뭐냐? 가장 국가 단위에서 가장 먼저 그 시도를 했던 데를 굳이 따지자면 영국 또는 이제 싱가포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싱가포르는 스마트 네이션이라는 나라 자체가 도시 규모로 이제 작다 보니까 도시 전체를 이제 이 스마트하게 바꾸기 위해서 국가 전략을 마련하는데, 그 안에 버추얼 싱가포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18년까지 한 7,300만 달러인가요? 들여가지고 이제 하는데, 한쪽에서는 영국에서 사실은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전에 BIM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것들을 인프라를 디지털 트윈화 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경제적 편익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더 발전돼서 나중에 이제 그 내셔널 디지털 트윈, 영국의 내셔널 디지털 트윈 전략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추진하는 핵심 기관이 센터 포 디지털 빌트 브리튼이라는 CDBB라는 조직인데, 이건 이제 민간 캠브리지 대학 내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디지털 트윈,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국토부에서 이런 표현을 쓰니까 디지털 트윈 국토라고 했는데, 영국에서는 내셔널 디지털 트윈입니다. 국가 디지털 트윈이고,
그래서 인공 및 자연 환경에 대한 자산, 프로세스 또는 시스템의 사실적인 디지털 재현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고, 우리 국토교통부에서는 내부 디지털 트윈 국토 추진 로드맵에서 3차원 공간 데이터 위에 행정, 민간 등 각종 데이터를 연결 융합한 현실 국토와 똑같은 가상 국토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21년도 이 관련 연구를 하면서 저는 이제 이 공간정보 기반으로 보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 및 인공 환경에 대한 디지털 재현이다. 그래서 이 국토를 구성하는 개별 디지털 트윈의 연합에 의해서 구현된 가상 국토다. 이렇게 이제 정의한 바가 있는데, 뭐 사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기존의 이제 디지털 트윈이 기술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적인 어떤 맥락이나 이런 것보다는 단순히 이제 기술을 적용하면 모든 도메인에 이제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공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위계 구조가 생깁니다. 계층이 생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조업의 어떤 공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디지털 트윈으로 한다면 공장 단위에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 되겠죠. 근데 이걸 인프라로 넓히면 도시나 국토 단위까지도 공간적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의 삶이 주로 영위되는 도시를 얻는다면 그 도시는 수많은 각 개별 디지털 트윈이 모여서 하나의 도시가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도시들이 또 연결되면 결과적으로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영국에서는 페더레이션이라는 말을 썼어요. 연합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아래 그림은 사실은 그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에서 제가 일부 따온 그림인데, 전략에서도 이렇게 사실 디지털 트윈 국토를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결국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연합이 됐을 때는 그 안에, 왜냐하면 공간상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트윈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봤는데, 물리적 객체, 그 다음에 가상의 쌍둥이 모델, 센서, 센싱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모델, 시뮬레이션 모델, 그 다음에 뭐 플랫폼, 이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이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성 요소 자체는 공간정보 기반이든 그냥 디지털 트윈이든 뭐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 디지털 트윈과 일반적인 3D 우리 데이터 모델하고의 차이점이라면, 물리적 트윈과 가상의 트윈이 실시간으로 연결돼서 데이터가 오고 가고 혹은 데이터가 들어와서는 분석된 정보, 인사이트가 밖으로 다시 이제 현실 세계에 적용되고 그 예측한 결과를 현실에 적용하는 그런 구조가 기존에 우리 GIS 하는 사람들은 3차원 3차원 GIS 이런 거 다 했습니다. 거기에는 시뮬레이션 모델도 있고 다 있어요. 단지 실시간이지 않았던 거죠. 실시간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 여건들이 미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기존의 3차원 모델 활용한 것과 디지털 트윈의 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쌍둥이 모델이 반드시 3D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사실은 진작부터 접하고 있었고 가장 많이 흔히 쓰는 게 자동차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비게이션에 지금 우리가 GPS가 있어서 통신회사가 그 자기 앱을 쓰는 이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교통 흐름까지도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잖아요. 바로 그게 이제 센싱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고, 우리는 그걸 그 내비게이션을 서비스하는 업체에 따라서 2D로 보기도 하고 3D도 제공하는 것도 있는데 가장 근접한 디지털 트윈의 활용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이제 설명해드렸던 이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을 영국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하위의 시스템 레벨에 보면은 뭐 건물 내에 있는 펌프, 배관 시스템, 그 다음에 뭐 그 공조, 뭐 히팅, 뭐 에어컨, 벤틸레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 수 있을 거고 시스템 레벨에서 그것들이 모여지면 하나의 빌딩이 되죠. 빌딩 하나가 이제 되는데 그 빌딩들을 모으고 또 도로나 뭐 교량이나 터널이나 뭐 이런 것들 각각이 그걸 관리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다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모아버리면 뭐가 되냐면 결국 도시가 돼요. 그리고 그 도시들이 모이면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기존의 제조업이나 혹은 헬스케어 뭐 이런 데서 쓰는 디지털 트윈은 없어도 되는 게 절대 위치라는 겁니다. 절대 위치 정보. 현실과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 지구 좌표계를 쓰는 정보가 들어간 공간정보 기반의 그 디지털 트윈이 필요했고 그것들이 이제 그 위치 기반으로 연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조업 하나만 봤을 때는 공장 단위가 이게 어느 위치에 있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 안에 내부의 어떤 관리를 위해서만 사용하면 상대좌표계로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게 이제 현실 세계가 이렇게 연결되려고 했을 때 공간적 맥락을 빠뜨리면은 이런 그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하위 구조로 갈수록 그 우리가 데이터의 뭐 세밀도라고 그러죠. LOD라고 표현하는 LOD가 일반적으로 높아집니다. 뭐 건물 내의 어떤 시스템이라면은 정말 정확하고 정밀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도시 단위의 어떤 뭔가 분석을 하려고 바람길 분석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건물이 LOD4나 3 레벨까지 가지 않아도 분석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사각형 박스만 올려놔도 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셔널 레벨로 공간적 범위가 커질수록 LOD는 일반적으로 떨어지지만 그거는 목적에 따라 다르다. 어떤 목적으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뭐 이렇게 제조업을 상대로 만들었던 어떤 디지털 트윈하고 벤틀리 아이트윈에서 도로를 인프라로 보면서 이제 할 때 그리고 뭐 도시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할 때 주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공장만이 아니라 주변에 어떤 자연 환경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가장 잘 알려진 싱가포르지만 싱가포르가 1차 사업 마치고 2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요. 다소 시스템이 엄청난 금액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커스터마이징하고 새로 뭐 해야 되는데 가격이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독점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다가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 벤틀리하고 손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특정 소프트웨어 회사에 종속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우리도 그 부분을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 살리려면 국산 소프트웨어 써야 되는데 국산에게도 마찬가지로 또 종속될 수 있는 문제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영국 앞서 설명드렸던 영국은 이걸 오랫동안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 국가 인프라를 노후된 인프라를 디지털 트윈으로 전환해서 관리하면 연간 50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한 70에서 80조에 해당하는 뭐 편익을 얻는다고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호주, 뉴질랜드 이쪽에서도 디지털 트윈을 하는데 여기는 아예 이제 대놓고 공간정보 기반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Specially Enabled Digital Twin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호주는 공간정보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 디지털 트윈 정책을 총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시티를
정책을 하는 데를 하위는 아니지만 그 스마트 시티 정책이 디지털 트윈의 어떤 여기 이야기하는 원칙, 프린시플을 따르도록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디지털 트윈,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트윈은 도시나 국가의 어떤 인프라로 이제 작용할 건데 이런 것들이 결국 나타나는 것은 스마트 시티 서비스로 이제 표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시티 서비스들이 이런 디지털 트윈의 뭐 분석 결과나 그 센싱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대민한테 서비스하거나 도시 관리,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 활용 사례들 보면 주로 이제 도시 내에서 뭐 가시권 분석이 뭐 워낙에 많이 봐왔던 그림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사용량, 일조권, 교통 시뮬레이션, 실내에서 사고 대피 경로, 오염 사고, 그다음에 지하 시설물 유지 관리. 이 밖에도 이제 해양 쪽에서는 뭐 월파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을 때에 해안가에서 어떤 뭐 갑자기 이제 그 조류가 급격하게 해수가 높아져서 마린시티처럼 월파 때문에 이제 문제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측해서 경고도 하고 뭐 이런 연구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연구들이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또 이런 쪽에 아마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개발 중인 건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본 그 디지털 트윈 플랫폼 중에 제일 잘 된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해서 이제 자료를 받아서 좀 소개를 드리는데 완전히 이제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뭐 아시다시피 세션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기존에 이제 뭐 국내 자체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 하다가 또 이제 별도 개발도 하고 하는데 수자원 공사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댐 방류를 하게 되면 하류 쪽에 이 물이 어떻게 갈 것인지 예측해서 뭐 범람이나 이런 것들도 보고 혹은 홍수나 이런 게 졌을 때 그 하류 쪽에 방송을 합죠. 방송하면은 그것들이 범위가 어디까지 가는지 그러니까 이게 공간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누락되는 곳이 없게끔 그 스피커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하고 또 현실 세계에서 뭐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현장 근로자가 이제 올려주면은 여기서 바로바로 이제 연동해서 볼 수도 있고 그런 기능들이 상당히 뭐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게 개발이 뭐 완료된 건 아니고요. 계속 진행 중인데 이게 이제 좀 도메인 영역에서 어떤 목적성이 분명하게 적용된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도시 단위에서 디지털 트윈을 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걸 만들어서 뭐 할 건데 그냥 만들어 놓으면 뭐 쓸 게 있겠지라고 이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디지털 트윈의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목적성이거든요. 어떤 목적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데이터도 달라지고 거기에 사용되는 센서나 이런 것도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공간 단위에서 봤을 때 국토나 도시를 봤을 때 4개 단계를 제안해요. 왜냐하면 이게 자동화라는 게 개별 디지털 트윈 단위에서는 가능하거든요. 어느 정도 AI를 통해서. 근데 이제 과연 이걸 도시로 이 수많은 개별 디지털 트윈을 모아놓은 게 한꺼번에 자동화될 수 있을까? 좀 더 글로벌하게 크게 봤을 때 그거는 좀 어렵지 않나? 뭐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당장은 좀 어려워 보여서 그래서 이제 개별 디지털 트윈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AI를 통한
이제 자율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지만 이걸 국가 단위에서 봤을 때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그 국가 단위에서의 어떤 단계는 4단계로 제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그림도 이제 우리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도 잘 표현을 해주시고 있는 게 이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디지털 트윈 기반 구축입니다. 그래서 기반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위에서 민간에서도 이제 활용하고 산업도 발전하고 뭐 하게 될 거라는 거고 거기에 저도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시한 게 내셔널 디지털 트윈 인프라스트럭처 NDTI라는 개념을 제안했는데 이게 이제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제 공간 정보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NSDI 내셔널 스페셜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개념이 진작부터 있습니다. 거의 한 30년 된 개념이고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다 이걸 여전히 갖고 있는데 그거를 저는 이제는 공간 정보를 뛰어넘어서 디지털 트윈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스태틱한 데이터를 다룰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면 지금은 동적 데이터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공간 정보 인프라는 이제 내셔널 디지털 트윈 인프라로 넘어가야 될 단계가 아닌가 해서 이런 모델을 제시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국가가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바로 기반 데이터와 그 다음에 표준 거버넌스 뭐 이런 문제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법제도 뭐 조직 보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좀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도 뭐 여기 이제 울산시청에서도 오시고 울주군에서도 오셨는데 지자체에서 디지털 트윈 한다고 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아직 정부에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부도 헤매고 있거든요. 정책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과기부에서도 이제 기술적 측면에서 이제 활성화 전략도 내놓으셨지만 국토부가 또 공간정보를 전담하는 부처인데 그런 부분이 지금 좀 약해요. 뭐 LX를 통해서 시범 사업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정책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굉장히 목말라 하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기존의 이제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은 기술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부처 협의체와 워킹그룹, 뭐 작업반 표준 기술 이런 것만 있으면 되지만 이게 공간적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 이걸 하는 데는 주로 공공 영역에서는 주로 지자체예요.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하는데 지자체가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안을 이 지자체 협의체를 포함해서 이제 이런 그 거버넌스가 좀 만들어져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실무 전담 기관으로는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뭐 이아나 뭐 제 연구원이나 혹은 LX 같은 기관들이 그 역할을 담당해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 이제 제가 뭐 한 4개의 전략과 과제를 한번 그 21년 연구에서 제시해봤는데 저는 이제 공간정 관점에서 국토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려고 했을 때에 필요한 것들을 기반 전략, 연결 전략, 활용 전략, 연계 전략 이렇게 4개 전략과 한 11개, 12개의 과제를 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건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이제 아까 앞서도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버넌스가 중요한데요.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어떤 정부 부처 간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사일로화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더 가야 될 길이 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 아까 기술만 연합이 돼서 될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적용되는 분야도 다양하고 그래서 표준이나 뭔가를 기반 데이터를 만들 때 그 데이터들이 활용될 곳에서도 같이 의견을 내고 해야 뭐 그게 국토부가 만들든 과기부가 만들든 만들어 놓은 게 잘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거버넌스 단계에서 서로 협의 없이 각자 나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NSDI 처음에 할 때 겪었던 어려움 똑같이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환경부가 그 디지털 트윈 예타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상당 부분 깎였어요. 그 이유가 이제 지형과 관련된 데이터, 그거는 국토부가 하면 되지 않냐, 왜 너네가 직접 하냐, 3차원 이제 DEM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재부 입장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왜 다른 이 국토부가 만드는데 너네가 또 만들고 있니? 근데 지금 보면은 수자원공사 아까 소개해 드렸지만 수자원공사 할 때도 다 이제 받아서 만들거나 혹은 또 필요하면 각자 만들어요.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죠. 지자체도. 그래서 저는 이 NDTI와 같은 기존의 NSDI에 해당하는 그런 정책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사이드는 너무 길죠. 저희도 발음하기 어렵고 지역에 내려오니까 더더구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NIA로 불리고 있고, 그것도 많은 귀찮으신 니아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그 디지털 트윈과 관련해서 그 인프라에 들어가는 과제들, 그리고 또 그 어떤 재난안전 분야, 그리고 새로운 그 기술 개발하는 과제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 팀은 이제 그래서 요즘에 그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제 SOC 균형 발전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도시 개발뿐만 아니라 농촌의 개발, 그리고 이렇게 특히 이제 국가의 기반 시설과 관련된 어떤 그 시설물들을 이렇게 트윈이나 여러 가지 지능적으로 계속 활용해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21년에 저희가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을 이제 뭐 관계정통 중심으로 만들긴 했었는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든 전략을 저희가 그 총괄 지원하다 보니까 그 만든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 주요 내용 소개해드리고, 거기에 소개되었던 주로 이제 선도 프로젝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목차는 그래서 그 당시에 왜 우리가 트윈 활성화 전략을 만들게 됐던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활성화 전략의 주요 내용 설명드리고, 이 활성화 전략에 따라서 추진하는 이제 선도 프로젝트. 마지막으로 이게 따로 뺐는데요. 이제 작년에 그 이제 도시의 어떤 침수 문제가 심각했었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예산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올해도 선도 프로젝트를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좀 규모도 좀 크고 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하는 내용이어서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기환 박사님 워낙 잘 설명해 주셔서 앞에 중복되는 내용을 좀 빼도록 할게요. 근데 저희가 이제 좀 차이가 나는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기환 박사님 3D가 포함시켜도 안 돼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문헌 보니까 이게 3D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계획을 만들면서 3D 모델을 넣었던 부분들은 이게 저희 관계정통부 지원부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뮬레이션 그리고 트윈, 실제 내용은 트윈과 시뮬레이션과 관계 없는데 다 이게 디지털 트윈이라고 포장을 해서 들고 오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구분을 좀 줘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좀 축소하기 위해서 특히 이번에 트윈 활성화 전략 만들 때는 이 3D 모델링이라는 어떤 제한을 좀 뒀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차이가 날 것 같고, 기타 뭐 해당하는 것들은 이런 3D 모델링 위해서 어떤 실시간으로 현상과 가상의 모델이 동기화되고 시뮬레이션하는 결과가 현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그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이렇게 가상화와 최적화로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가 되겠고, 저희가 전략 만들면서 좀 고민했던 트윈의 그런 특성은 뭔가 봤을 때,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거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아까 아폴로 우주 탐사선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과거에는 동일하게 뭐 만들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 가상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특히 자동차 제작을 할 때는 후르카라 그래서 수천 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우리 뉴스를 보면 충돌 시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들이 엄청 많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차가 그 몇 천만 원짜리. 근데 개별 시제품 만들 때는 몇 천만 원이 거의 못 들거든요. 그래서 이 비싼 차량들을 만들지 않고 가상으로 충분히 테스트하고 그 제도적으로 꼭 필요할 때 이렇게 시제품을 만들어 테스트하면 훨씬 더 경제적일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안전성 측면을 얘기 드리는 건데, 물론 재난안전도 그렇고 요즘에 원전 해체할 때도 튜닝 기술을 접목한다는 얘기 많이 했어요. 일본에서도 이제 원전 사고 났을 때도 실제 로봇이 들어가서 현장을 다 카메라 촬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위험성 높은 작업들을 이제는 튜닝상에서 충분히 우리가 검증할 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시하고 튜닝의 어떤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통합성입니다. 아까 그 페더레이션 말씀도 주셨는데, 페더레이션이 되기 위해서 결국은 데이터가 서로 통합하고 연계가 가능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과거의 어떤 데이터부터 해서 미래의 모습까지 예측하는 것들이 다 종합적인 상황 판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실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세 가지 주요 특징이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전략을 만들 때 이제 해외 그 정부 이야기도 봤지만, 그러면 그 글로벌 기업들, 특히 이제 그 벤더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술 중심 기업들이 통합 플랫폼을 가지고 얼마만큼 시장을 이렇게 그 좌지우지하고 있는가, 선점하고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지인은 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에너지 중심의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렇게 그 공장이라든지 이렇게 발전소라든지 이런 쪽에 에너지 관련된 데이터가 엄청 많이 있었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모델을 만들고 향후에 그걸 이제 가시화하게 되니까 그 솔루션을 썼던 기업들은 당연히 디지털 트윈 플랫폼도 지휘 걸 쓰게 됐던 거고, 지멘스도 동일한 거죠. 지멘스는 이렇게 물류나 제조 공장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잖아요. 여기서 출발한 데이터가 있다 보니 신뢰성도 충분히 되어 있고 이미 호환이나 연계도 가능했었던 부분에 있었던 거죠. 이제 다소가 이제 했던 건 프랑스에 주로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인데, 여기는 이제 그 기존의 3D 익스페런스라는 3D 모델링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 기반으로 뭐 항공이라든지 기타 뭐 도시 설계까지 해서 전반적인 이런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디지털 트윈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그 이제 판매량과 이렇게 시장 점유를 하고 있는 다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바라보니까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우리가 아까 소개됐던 이제 도시 단위의 어떤 매크로한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여기 AI 기술도 많이 발전되고 저기 이제 의료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그 이제 우리 백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AI가 많이 활용이 돼서 기존에는 수년이 걸려야 될 것들이 뭐 수개월로 이렇게 단축이 되는 어떤 그런 결과도 저희 볼 수 있었는데, 결국은 마이크로부터 해서 이제 그 매크로까지 이렇게 전부 다 그룹이 확장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 현황을 살펴보니까 그 대기업들은 나름대로 뭐 GS나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뭐 자체라든지 해외 솔루션 바탕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국내 작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발전 설비한 어떤 데이터 분석하는 온크레디트, 아니면 이제 노건정보에서 물류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항만 쪽에 사례가 있다고 그랬는데 확장은 되지 못하고 있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그 이제 트윈이 갑자기 툭 튀어나올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 트윈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사물인터넷 IoT가 불리고 있죠. 이거랑 그 공간 정보 분석, 그리고 데이터 분석, 이런 엑셀이나 이런 기업들, 그 기술 기업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디지털 트윈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단계다 저희는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일까? 그때 고민했었던 게, 산업 쪽에 충분히 그 디지털 수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데이터가 없는 3D 모델링과 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서 플랫폼으로 솔루션화해서 서비스 진입 장벽을 좀 낮춰야 되겠다. 또 그리고 민간 시장 신속화 확산할 수 있도록 대표적 성공 사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기술 개발을 저희가 로드맵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는 IITP가 아까 진행을 했고, 아까 박사님 소개해 주셨던 어떤 코피 모양, 5단계 모델들도
그 당시 이제 로드맵 2.0 버전에서, 아니 1.0 버전에서 소개가 됐던 모델입니다. 그래서 3D 공간 정보 구축과 관련된 기술들, 동기와 관련된 기술들,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아까 요소 기술별로 어떤 R&D가 진행돼야 되는 것들을 충분히 담았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디지털 트윈 관련해가지고 이제 제도적인 측면, 표준내를 우리가 정립해야 하는 부분을 좀 언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던 게, 우리가 항공기 를 제조를 하게 되면 그걸 이제 납품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제반된 서류도 같이 받게 되는데, 방위사업청이 그 비싼 항공기 제작하는데 서류를 받은 게 2D CAD 정보를 받은 거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는 이미 저희는 이제 3D 모델이 다 만들어지고 거의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었던 거고 이미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걸 오히려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제도상으로 2D로 받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제도 개선 과제로 뽑았었고, 그 결과 불과 몇 개월 만에 이제 방위사업청이 이제 3D 모델도 이제 결국 받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활성화 전략이 이제 방금 착동으로 21년 9월에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됐었던 부분인데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용 기반에서 이제 3D 모델 5만 건 정도를 개방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이게 학습용 데이터 사업을 같이 했었어요. 하면서 3D 모델, 산림청 수요도 받고, 여러 문화재청 수요도 받고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개별 건수 하나, 예를 들면 이렇게 포인트 하나, 한 건이라고 그러면 이건 수십만 건이 이상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한 종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이 한 4만 2천여 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미 개방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솔루션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한 100개 정도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건 아직 카운트를 저희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60여 개 기업이 이렇게 이제 트윈을 접목하려고 했던 부분이 올해는 아마 훨씬 더 많아졌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전략별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 성장 기반 중소 전략이라고 해서 산업에 쓸 수 있는 기술들을 좀 정부가 선도 투자해서 그거를 기반을 좀 다지자. 3D 모델링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적었었어요. 왜냐하면 이 기술들은 대부분이 어떤 학교 교수님이나 연구실에서 존재했었던 어떤 수리인성 모델, 아니면 논리적인 모델만 있었던 거지, 그게 그 교수님과 연구자들은 쓸 수 있지만 기업이나 실제 이런 휴 기업들은 그걸 쓰려고 그러면 별도의 SI를 하거나 별도의 어떤 솔루션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대표 기술들을 좀 만들자. 그래서 한 10건 정도를 저희 NI가 지금 담당을 해서 할 계획에 있고, 현재까지 하면 한 3종 정도를 만들었고, 일부는 지금 이제 사스 시장으로도 나가 있고, 해외에서도 좀 판매가 것 같아요. 이제 일례로 들면 이제 소재 개발을 할 때 아주 기존에 에너지 신소재 개발하는 쪽에 저희가 접목을 하고 있거든요. 신소재 개발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적용을 하고 그게 화학적인 어떤 반응까지를 저희가 시뮬레이션에서 검증하는 내용도 일부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자율차, 자율이동체에 대한 어떤 모델링도 시뮬레이션 하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또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선도시장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오늘 주로 두 번째 챕터로 좀 설명해드릴 이제 선도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외국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제조 공정의 어떤 최적화를 위한 사례를 해보자. 그리고 주요 국가의 인프라인 선박, 항만, 육상의 어떤 물류 효율화 해보자. 그리고 건설산업과 의료 분야, 공공시설물, 그리고 수재의 풍력발전기, 건물에너지, 도시교통까지 이렇게 폭넓게 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기술개발에서 그동안 이제 R&D, 그래서 로드맵 1.0 당시에 어떤 전체적인 기술개발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특히 이제 산업별로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다부지 협력과제들을 상당히 이때 포함을 시켰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로드맵 이 책자가 이제 작년에 좀 늦게 나왔죠. 기술 로드맵 책자가 이제 발표가 21년 12월에 이렇게 발표가 됐었는데, 그러면 이제 선도 프로젝트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항만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부산 항만공사하고 2년 동안 항만 물류의 어떤 재능화를 위한 디지털 터빈 어떤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항만을 전부 그 야적장을 그 국제터미널 일부들을 전체를 저희가 3D 모델로 구현을 했어요. 한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게 선적한 물건들 다 하약하고 다시 내륙으로 물류가 이동하는 전 프로세스를 저희가 디지털 트윈 상에서 저희 분석할 수 있게 뿐만 아니라 선박이 출항할 때 배가 들어오기까지 어떤 그 경로 이거 실제 항만 그 내비게이션이죠. 그래서 실제 어느 경로로 들어오거나 어느 경로로 나가는 게 가장 에너지 효율화 되는지를 저희가 트윈상에서 검증을 했고 항만 운영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특히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크레인에서 이게 그 컨테이너 하나씩을 이렇게 쌓잖아요. 내려서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야적장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기존에는 그냥 막 쌓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디지털 트윈 구현이 되게 되면 트윈상에서 이게 이렇게 내륙 예를 들면 중국권으로 언제 나갈 건지 아니면 뭐 경남으로 가는 건지 전국에 어디 가는지 아니면 다시 해외로 나가는 건지를 다 구분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쌓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이게 보통 3층, 4층 이상 쌓게 되거든요. 그러면 빨리 나가야 되는 건 위에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쌓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트윈상에서 해서 이 컨테이너 하나하나마다 다 개별 아이디가 부착이 되어 있고 실제 이제 배우 물류 최적화해가지고 실제 이제 터미널 저희 보게 되면 뉴스에도 가끔 나오는데 뭐 하루 종일 이렇게 공친다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게 가능한 한 이 트럭 운전사분이 언제쯤 그 물건을 하역할지에 대한 그 예측 정보들을 저희가 제시를 또 같이 했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레슨이 한 가지 있는데 초기에 이제 항만 분류 쪽에 저희가 아까 노곤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있었지만 이 분야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다소가 이게 시장을 굉장히 많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지원할 때 첫 번째 연도에서는 실은 다소 솔루션이 우리나라 기업이지 않았더니 보니까는 나중에 까보니까 납품하는 기술들은 다소 솔루션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였었는데 연간 운영비가 다소 솔루션 라이센스비가 한 3억 이상 들어요. 그러면 이 정부 지원 관리할 때는 지원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에는 과감하게 그 솔루션을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완전 재개발을 했습니다. 국내 기술로. 그 이유는 첫 번째도 아까 그 비용이 비싸다는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우리 싱가포르 사례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동일한 이슈가 있었어요. 이 다소가 글로벌하게 어떤 범용적인 기술들은 개발되어 있었지만 현장에서 적용해보려고 하니까 부산 항만고서 이게 특히 PMIT라고 해서 어떤 싱가포르 계열의 어떤 기업인데 그 운영사가 그 접목하기에는 그리고 또 이 항만 운영마다 별도의 MR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 연동하는 게 좀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이것들 다 해주려고 하더니 그거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야 이게 다소가 해주지 개별 이렇게 터미널 하나 보고는 그 수정을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용하는 것도 부분적이고 트윈은 전체 전반적인 걸 통합해서 운영해서 결과를 보려고 했던데 그 결과 보는 게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내 기술로 완전 전환을 시켰고 마침 이러한 어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세계 최초로 실성 기반의 트윈 시범 실증도 하고 이제 글로벌 선사협회에서도 이제 최적한 적용한 첫 사례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이 솔루션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한 기업들이 전체 이렇게 새로운 항만 개발하는데 적용하는 여부들을 우리 쪽에 컨설팅 받고 자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잘하면 해외 진출도 가능한 지금 상황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터미널 하나에 적용을 했지만 해수부와 이제 부산시가 부산 항에 있는 전체 터미널로 이거 확장하는 것들을 ISP를 올해나 내년 정도까지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물관리 플랫폼인데 아까 수경 박사님 칭찬하셨던 그 은행이에요. 저희 지원으로 해서 저희도 볼 때도 굉장히 어려운 과업이었고 2년 동안 저희가 수자공사랑 진행하면서 이 섬진강 분류가 110km 되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 공간 정보는 국토부하고 또 국토지리 정보원인가요? 네, 거기에서 다 이렇게 공간 정보 뜬 다음에 다 공유를 해줘요. 그래서 그 자료 가지고 쓰면 돈이 안 되는데 이 작년 할 때만 해도 실제 이렇게 하천에 대한 것까지
공간 정보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할 때는 특히 하천 범람 같은 경우는 지리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지리 정보를 무시하고 트윈을 쓴다는 거는 이거는 어불성설일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 정보가 없으니 기다릴 수는 없고 그래서 별도의 저희 지원을 해서 그냥 라이다 다 촬영을 대치지키로 다 촬영을 했고 이 정보들은 아마 표준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리 정보원으로 다 데이터를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댐 하청 관련된 제방, 교량, 댐 전체 구조물까지 전부 3D 모델링으로 이렇게 다 구현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하천에 이 홍수가 발생하는 원인들은 이제 댐에서 물을 많이 내보내는 원인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제방 교량이나 보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제방의 어떤 안정성 검증도 했었고 댐 수문을 어느 정도 열었을 경우에 몇 시간 후에 이렇게 하류 지역까지 도달이 되는지 그리고 그 피해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을 다 3D 모델링 안에서 다 했었고 하다 보니까 라이다 매핑 해가지고 정보들이 공간 정보가 데이터가 엄청 무거워요. 웬만한 솔루션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엄청난 자원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각제각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00년도 중점을 했던 부분들이 경량화입니다. 경량화 기술. 결국은 이렇게 교각이나 이런 이제 지역 지물까지 저희가 고의상도로 만들긴 했습니다만은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분석이 돼서 어떤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몇 시간 동안 기다리거나 수십 분 동안 대기하고 있으면 이거는 사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는 목표가 5분 내, 3분 내 이렇게 하다가 간단한 모델들은 수십 초 내에 이렇게 분석도 될 수 있는 형태로 경량화를 시켰고 그거를 이제 기존에 수자원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수리소문의 해석 모델이 몇 가지 있었어요. K 플러드, K 드럼, K 리버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튜닝 기술과 같이 접목을 시켜서 적용을 했더니 현장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모델로 됐고 이 모델에 대한 어떤 우수성들이 좀 검증이 되다 보니까 이 모델이 환경부의 전체 하천 위협 단위의 물관리 플랫폼을 트윈으로 구축하는 ISP의 전 단계의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활용이 됐고 환경부가 작년에 ISP를 했고 소기한 박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공간 정보 구축하는 돈들은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당초 계획한 대로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올해 이미 사업이 착수가 지금 착수는 안 돼 있고 지금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5대강 영역으로 저희가 확장할 돼 있고 이제 또 울산에 산다 그러니까 이제 울산 과제를 제가 좀 안 가져올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울산 산단에 저희가 작년에 적용한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거 과제 전에 저희가 울산 산단에 대표적인 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 20년, 21년, 2년 동안은 이 지하 배관을 IoT 센서로 측정해가지고 전체 망을 다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들을 저희가 진행을 해줬어요. 2년 동안. 그 다음에 작년에 추가 지원했던 게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또 올려줬었던 거죠. 그래서 산단의 상황들을 전체 이렇게 현실로 복제를 하고 실제 산단에서 발생하는 어떤 에너지라든지 이상 징후들을 이렇게 관제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 탄소 저감 중립 관점에서 어느 공정들을 좀 줄이면 탄소 중립에 기여할 것인가 하는 과제까지 작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제 안에서는 예산은 18억 정도밖에 안 되어 있지만 그 전에 이 데이터 구축하는데 한 30, 4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거는 5, 60억 이상 들어간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대표적으로 이제 기반 시설 중에 중요한 게 지하 공동구예요. 그래서 지하 공동구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이제 부처는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행정안전부 하겠죠. 국토교통부는 이제 세종시 그리고 서울 그리고 대전 세 곳을 관리하고 나머지는 이제 행안부 소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전국에 한 30여 개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만들 때는 주로 이제 LH가 이제 기부 체납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 하는 경우에는 이제 국토부 지침에서 일정 규모 이상을 만드는 도시에는 이 공동구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 기준을
보다 못한 그 신도시 개발할 때는 다 매립하거든요, 개별 매립. 근데 이제 그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공동구 안에 그 어떤 그 전력, 통신, 그 에너지관이 공동으로 관련 있어요. 콘크리트 박스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몇 년 전에 그 서울에 그 안현동 쪽에 이제 KT 그 통신국 쪽에 화재가 발생해서 서울시의 한 절반은 좀 마비가 이루어졌었잖아요. 경기도에도 영향을 좀 줬었던 상황이고, 이제 그런 화재의 어떤 취약해요.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실은 이제 기업 공동구로 관리되는 부분들은 아주 오래된 공동구 외에는 좀 튼튼해요, 안전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 왜 이런 기술을 적용하게 되냐면, 거리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했었던 공동구들은 그 세종, 부산, 그리고 광주, 그리고 이제 이번에 송도, 그리고 일산, 고양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면 그 짧은 거는 수 킬로밖에 안 되는데 긴 거는 뭐 수십 킬로예요. 30킬로, 20킬로, 10킬로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사람이 그 순찰하게 돼 있어요. 관리를 해요. 그러면 일정기가 하루에 뭐 24시간 계속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사람이 그 때문에 몇 교대 형태로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산보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걷는다고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대구로 내려오고 나서 회사나 직구청에서 보려면 한 2km, 3km 되거든요. 그때 아침에 이제 출근길 걸어 다니는 경우 있는데 그러면 한 30분 걸려요. 근데 이 30분 동안 제가 가는 거는 오직 TV만 봐요. 지각할까봐.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은 이 시설 점검을 다 해요. 좀 관들, 또 볼트가 이상이 있는지, 뭐, 중요한 어떤 설비들의 어떤 원도는 어떤지, 이것까지 체크하면서 지나가다 보면 일반 사람이 걷는 보험보다 훨씬 더 느리게 되게 되죠. 근데 이것들은 지하에 있다 보니까 공기도도 탁하고, 그리고 조도도 낮아요. 그리고 사람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놓치는 경우 많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한번 지나가 봐야 이렇게 공간 지나가 봐야 뭐 기껏 머무는 시간이 1초 내외일 텐데, 이 시설은 24시간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데이터로 이렇게 온도, 습도, 풍속이나 벽체 온도나 이제 수소나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 부분들을 저희가 IoT 센서로 다 측정을 하고 여기에서 지능 CCTV나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서 온도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지능형으로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들을 자동 연계해서 운영하게 되고 이걸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을 해서 실제 이제 관제 부분들을 이제 그 사람 지나갈 때는 내 전방에 뭐 500m, 100m 이렇게 관리를 했었다면 디지털 트윈 안에서는 내가 방금 순찰을 가상 모니터 안에서 수키로를 땡겨서 볼 수도 있고 시간을 며칠 전 걸로 분석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돼서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이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제 국토부에서도 제도 개선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 짧은 구간 같은 경우 서울 공동구와 은평 공동구 같은 경우 1km 내외거든요. 이런 경우는 주말에는 순찰하지 않게도 있어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 작업도 가능하리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속 개선도 해보려고 그러고 이거는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이제 경주 풍력단지의 동서발전이라고 저희가 이제 풍력발전기 대상으로 에너지 최적화, 실은 에너지 최적화보다는 발전기의 어떤 안전 진단을 하고 추력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루 전날, 다음 날 어느 정도 예측량이 나오는지를 분석해가지고 그 제도권에 들어오고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올해 저희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 경주 풍력 제2발전소 9기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풍력 발전기 수리 모델 다 뜬 다음에 각각 부품별로 다 이렇게 데이터들을 주고받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부품 하나하나 아까 이게 또 저희도 올라가 봤는데 한 100, 지상에서 한 100m쯤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장이 나면 그걸 수리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게 수리한다 하더라도 얘가 며칠 동안 어떤 경우는 수개월 동안 얘가 정지돼야 되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발전기를 못 쓰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관리하는 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사전에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발전기별로 또 어떻게 보면 관수적 상태가 되게 되면 풍력 발전기를 일부러 세워놓잖아요. 그런 것 좀 줄이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출력 예측 플랫폼을 올해까지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소개해드릴 이제 과제의 내용은 이제 도시 침수 대응하는 과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의 어떤 강남, 신도리 쪽에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는 광주 송정 그리고 또 작년에는 이제 우리 포항 이렇게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었잖아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대규모 침수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뭘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보고할 때 대통령께서도 이제는 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즉각 경보체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런데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제 홍수가 일어나는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비가 많이 와서 이게 순간적으로 겔레스톤 호우라고 하잖아요. 많이 해서 되기도 하지만 도시에 결국 그 비가 빨리 배수가 되면 문제가 없을 텐데 배수에 문제가 있다. 또 아까 섬진강 위원이 했던 것처럼 이 하천이 범람하면 결국은 이제 하루 내려오면서 도시 안으로 이 범람하면서 물이 이렇게 넘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게 복합적인 상황인데 아직은 이렇게 다 개별로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국가하천 같은 경우 환경부가 관리를 하고 있고 도시 안에 어떤 이제 배수 관계는 이제 지자체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방 하천도 있고요. 또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시설물들 운영하는 것도 일부 농어촌공사가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다 각자마다 시스템들은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연계가 안 되고 또 부처가 다르다 보니 칸막이가 돼 있어서 실제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손병 박사님 어렵다고 말씀하신 이 페더레이션이 이기수 필요한 거거든요. 결국은 개별 시스템별은 아주 훌륭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가부처나 다양한 기관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좀 표시를 했었지만 행안부는 재난안전 총괄하고 있고 환경부는 국가하천이나 이렇게 대응하고 지자체는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내수부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처가 다 다르고 지자체 안에서도 또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해보니까 재난 부자체 안에서도 부처랑 똑같이 이렇게 칸막이가 돼 있어요. 공무원들께 죄송한데 실제 재난안전 담당은 또 재난안전 담당 내 것만 사고 대처만 하시려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수관로 담당은 또 내가 하수관만 관리해야지 대체 무슨 재난사고가 여기에 서로 같이 착수해더라도 딱 한 번 오시고 그룹부터는 관심 끄세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제는 이런 것들 종합적 대응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미 이렇게 섬진강에 적용했었던 사례 그리고 이제 광주광역시 대상 TA를 저희가 22년에 선도 시작했거든요. 20억 규모로. 그다음 시간 단위로 이렇게 침수 영향권을 분석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주로 침수가 됐던 저지대 지하도 참수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들을 저희가 같이 진행을 좀 했었어요. 했던데 이 결과물이 채 나오기도 전에 이제 국가의 어떤 대규모 도시 침수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작년에 갑자기 기재부대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평소에 예산 까는 기재부인데 갑자기 예산을 20억을 하던 프로젝트를 80억으로 증액해서 좀 규모를 크게 그리고 여러 지자체 대부분 주게 해라 해가지고 급하게 이제 규모가 커진 사업인데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이제 22년하고 이제 올해 하고 있는 것들이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그 당시 했던 게 이제 환경부가 하지 않았었던 거, 이제 지자체들 하지 못했던 것들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도시 배수관망의 상태를 좀 보니까 실제는 하수관 배수관들은 충분히 이렇게 여유가 있었는데 이 앞에 이제 배수관 앞에 뭐 담배 찌꺼기라든지 악역 아니면 또 일부 상가들은 이게 냄새 난다고 비닐장판 같은 거 덮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범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노면 수위계를 설치를 해서 실제 이렇게 메이저 포인트 같은 데서 몇 미터 관련되는지 그리고 주요 어떤 시설별로 무의 침수 결과를 과거에 풍수 데이터, 침수 지역 데이터를 다 긁고 왔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고 작년에는 비가
크게 적용을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개발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어떤 이제 여름에는 처음으로 적용해보는 사례가 될 것 같고, 과거의 침수 이력 데이터 가지고 저희가 AI 분석을 해보니까 한 75% 정도는 좀 정확도가 있는 것 같더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지난 4월에 저기 과기정통 장관, 환경부 장관, 그리고 광역시로 이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그 도지사가 모여서 애무를 맺었어요. 저희 시범사업이 시정 대상지인데요. 이제 그 경상북도는 포항, 경상남도는 저기 그 창원이 선정이 돼서 이번에 그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과제를 좀 이제 본부처적으로 그리고 좀 체계적으로 이제 컨트롤 타워를 좀 갖자 입장에서 시작을 했고, 그 지자체에 이렇게 처음에 이 도시침수 대응을 직접 강조하기 맡기다 보니까 이 재난안전 담당이 하스팔로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실은 이렇게 침수 예측하는 부분에서 그냥 시스템 자동화되지는 않거든요. 기존에 그 이제 물관리 그 전문기관이나 아니면 부처에서 운영했던 것처럼 그 운영했던 어떤 로직들이 있어요. 그 로직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걸 아무리 자기가 뭐 컴퓨터 게임하듯이 이렇게 시뮬레이션에 들어가 봤다 해서 그걸 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일선에 있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내가 재난안전 담당인데 왜 제가 전체 도시의 어떤 관제와 유용 상황들을 발생하지도 않는 기상 정보까지 다 몇 시간, 며칠까지 저희가 분석이 되거든요. 근데 3시간, 뭐 6시간 위축 경보를 내가 어떻게 그걸 발령을 하느냐. 나는 저기 그 기상청이나 이렇게 그 행안부에서 재난안전 통보가 오게 되면 그거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지 사전에 내 적극적으로 이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한계들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그래서 하천 유역이나 물관리 정보들을 환경부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어떤 그 유람 분석과 하천 범람에 대한 예경보도를 환경부가 하게 돼 있어요. 또 홍수통제소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강 홍수통제소의 그 기능을 저희가 주고, 실제 그 재난안전 관리는 지자체 간접 형태로 저희 연계를 하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해서 사업이 곧 지금 그 행안부 사전 협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조만간에 이제 발주가 될 것 같고, 금액으로는 한 뭐 저기 70억 이상 규모 이상이 나갈 거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 작년에 광주에서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올해가 이렇게 홍수통제소와 지자체 종합 연계하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페더레이션인 거죠. 광주, 창원, 포항에 있는 지자체의 어떤 모델들을 하나의 그 시스템 플랫폼으로 연계하고 그 플랫폼을 환경부의 어떤 공통 플랫폼 형태로 만들어줘서 이 그 위험도 분석과 모니터링, 위험상황 정화들을 어느 그 기관에서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고, 그 기능들을 전문기관인 이제 홍수통제소에서 분석해서 통보해주는 형태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민간의 어떤 클라우드 사스 형태로도 전개하고자 해서 현재는 이제 데이터만 IaaS 형태로 지금 좀 일부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만들어진다면 이제 그 환경부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모델 형태로도 전개가 가능하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을 통해서 뭐 침수 대응을 하는 부분, 그 도시 침수 피해도 좀 최소화되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 트윈 활성화 전형 만들 때 다양한 모델들, 그리고 다양한 기업들이 성장하는 형태로 저희가 기획을 했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저희가 한 장으로 요약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겠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기 계신 전문기관들하고 많이 협업도 하고 또 자문도 받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정우관입니다. 처음 와고 이제 명함을 주셨는데 이제 명함을 받아보니까 이제 기술사 분도 오셨고 시장님, 그 이제 팀장님도 이제 있고 이제 전부 다 박사님이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과장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라고 이제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저는 이제 전문가는 아니고요. 일단은 뭐 이 자리에 뭐 개인의 입장으로 온 게 아니라 이제 기관의 입장으로 왔으니까 최대한 좀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영상 위주로 일단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앞에 석연 박사님께서 이제
먼저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보통 이제 그 대외적으로 이제 나가면 아폴로 13호 얘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 아폴로 13호가 이제 디지털 트윈의 개념의 뭐 이제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클 그리브스 이제 박사님이 이제 디지털 트윈에 대한 개념을 좀 확대시키셨다. 라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데 박사님께서 또 먼저 다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그런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나라도 이제 스마트 시티의 개념이 이제 나오면서 디지털 트윈이 이제 어떤 기초 인프라로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현재 이제 정부도 디지털 플랫폼 이제 정보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정책 기조 아래 이제 지자체에서 많은 이제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시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공사 또한 한 4년, 5년 정도 이제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발을 들인 지가 전주시에 이제 저희들 이제 본사가 이제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제 전주시와 같이 이제 맨 처음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하고 같이 이제 시범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올해 초에 이제 디지털 트윈 국토 플랫폼 전문 지원 기관으로 일단 국토부로부터 이제 지정고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희 플랫폼이 일단 런칭이 되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이제 저희 기관만의 이제 어떤 이제 플랫폼이었다면 이제 올해부터는 좀 이제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좀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시간 이제 저는 어떤 디지털 트윈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보다 이제 디지털 트윈의 기술, 서비스를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의 형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플랫폼이 어떤 그릇의 이제 형태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랫폼을 일단은 말씀을 드릴 때 총 4가지로 좀 나뉘어서 좀 말씀을 드려요. 일단 핸드폰을 먼저 좀 이제 좀 상기를 해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핸드폰을 맨 처음 사면 그 안에 이제 기초 앱들이 깔려 있잖아요. 기초 앱들이 깔려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목적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어떤 이제 앱들을 찾아요. 구글 스토어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운로드 받고 이제 설치를 해서 핸드폰 안에 이제 설치를 해서 이제 그것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는 형태도 어떤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앱들에 대한 형태를 말씀드리기보다 그런 앱들을 담을 수 있는 이제 핸드폰과 같은 이제 그런 그릇들에 대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뭐 데이터적인 부분과 이제 기능적인 부분, 서비스적인 부분, 인프라적인 부분에 대해서 4가지로 좀 나뉘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 저희는 이제 그 플랫폼을 이제 구축을 할 때 참 고민을 많이 했죠. 이제 앞서 이제 서기현 박사님께서도 뭐 수자원공사에서 이제 구축한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 그런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그 실제 행정에 좀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손쉽게 이제 쓸 수가 있을까에 대한 거에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좀 개발을 했기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만히 들여보니까 이제 각 지자체마다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DBMS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오라클, 뭐 아니면 알트베이스, 뭐 아니면 뭐 포스트그리와 같은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는데 그것들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중간에 연계 서버가 이제 필요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해서 일단 에이전트를 좀 개발을 해서 연계 서버를 구성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담기 위한 그릇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 포맷에 대해서도 2D 뭐 한글, 엑셀 뭐 그런 이제 형태뿐만 아니라 3D 모델링 형태죠. 3ds, 뭐 OBJ와 같은 그런 포맷들도 좀 담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을 좀 보면 이 기능을 이제 지자체 분들이 이제 개발을 이제 하실 거잖아요. 요구사항들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산출 요소와 이제 제한 요소를 이제 작성을 한 다음에 실질적인 이제 개발이 들어가실 건데 이제 그런 개발을 좀 용이하게 좀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은 구축 단계부터 기능들을 좀 잘게 좀 쪼개놨어요. 이렇게 쪼개어서 박스 형태로 이렇게 좀 묶어놓은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어떤 거리 측정 기능, 뭐 높이 측정 기능, 뭐 그러한 거를 좀 세분화단까지 좀 들어가서 좀 박스로 묶고 나서 이제 만약에 에이지 자체가 뭐 어떤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개발된 어떤 박스 형태를 묶고 넣은 이제 기능들을 가지고 가서 이제 쓰실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중복 시간, 중복 투자나 뭐 어떤 시간들을 좀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해놔서 이제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개발을 하실 때 개발 프레임워크도 이제 제공을 해드려서 좀 더 손쉽게 좀 개발에 접근하실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는 아무래도 이게 좀 법령적이고 확산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함이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A지 자체에서 이제 서비스를 개발을 했으면 B지 자체에서도 그런 이제 서비스를 같이 좀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좀 가고 있고 인프라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이고 또한 이제 행정망 안에서 이게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다 보니까 어떤 이제 보안성이나 이제 안전성들에 대해서 좀 강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좀 실제적으로 좀 그 플랫폼에 대해서 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 좀 데이터 단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형태는 뭐 소개한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서비스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방금 보시는 거는 이제 박스 형태의 LOD1 단계의 건물이었고 이거는 이제 드론이나 항공 촬영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 매핑한 상태의 데이터 그리고 이거는 좀 층호가 이제 구분되어져서 이제 좀 속성 정보가 이제 호 단위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데이터를 구축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LOD4라고 좀 명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실내 공간 정보 구축을 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형태별의 데이터를 좀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LOD 1, 2, 3, 4로 이제 나뉘어서 좀 데이터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드리는 이유가 그 1부터 4까지 가면 갈수록 데이터가 무거워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 플랫폼의 형태가 이제 웹 기반으로 이제 제공을 이제 드리다 보니까 그런 무거운 데이터를 담으면 이게 이제 돌아가는데 좀 이렇게 시간도 좀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제 박사님 같은 데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목적에 맞게끔 데이터를 이제 구축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넘어갔는데 매끄럽지 못하네요, 역시. 초보라서. 예. 그래서 어떤 그런 이제 뭐 데이터는 어쨌든 이제 그 박스 형태의 데이터는 지리용거를 가져갔고 그리고 이제 지형정보 DEM도 일단 전국 단위로 일단은 그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또한 지리원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일단은 탑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아까 영상을 맨 끝에를 못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다 보면 좀 이따가 이제 부산 에코데이터 시티에 대해서 나와요. 지금 이 지역은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진행 중에 있지만 어떤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함은 이제 어떤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조감도와 이제 설계도 기반으로 어떤 3D 모델링 형태로 이제 담을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영상을 넣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데이터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렸어요. 데이터가 어떤 이제 형태의 데이터도 이제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핸드폰의 기초 이제 앱과 같은 그런 형태의 그래도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좀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떤 이제 기초적으로 좀 움직이고 뭐 재고 뭐 그런 기능들은 기초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그런 기능들을 좀 만들어는 봤어요. 그래서 공통 기능과 이제 분석 기능 그리고 이제 범용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로 좀 나뉘어 구분되어서 좀 구축을 했는데 범용 서비스는 이제 지자체마다 요구사항이 틀려요. 똑같은 주제를 하더라도 요구사항이 틀려서 그런 것들을 다 담아내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법령적으로 좀 쓰일 수 있는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 놓는데 이제 지자체에서 여기에서 좀 더 고도화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개발을 하셔서 이 기능과 같이 이제 조인을 하시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령 서비스 뒤에 이제 특화 서비스는 이제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이제 만들어진 서비스 형태고요. 예.
그래서 뭐 어떤 기능적인 부분부터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뭐 거리 측정이나 뭐 높이 측정 뭐 그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될 수 있게끔 이제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들어간 이제 그 지형 정보는 5m급이에요. 5m급이고 지리원에서 이제 봤다 보니까 5m급인데, 이게 나중에 보시면 이제 시뮬레이션 형태도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데이터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어떤 값이 나왔어요. 그 값에 대해서 정확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제 데이터의 정확도에 따라서 이제 틀려진다라고 이제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매번마다 또 데이터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런 건축물 형태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또 많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 이제 라이브러리 형태로 좀 만들어놔서 공지 상태에서 저거를 넣어서 이제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 형태도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설계도 따내는 지금 2D 기반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3D 형태의 시뮬레이션을 하시려면 이제 높이 값이 이제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설계도 이제 CAD 파일 기반으로 해서 좀 3D 모델 형태로 좀 자동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좀 넣어놔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형 정보가 이제 구축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이 영역에 대해서 뭐 경사도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형태는 이제 빨간 데는 경사도가 좀 급하고 갈수록 좀 만만해지고, 그리고 만약에 또 뭐 산에서 이제 비가 온다 그러면 이제 물이 어떻게 이제 흐를 것인가에 대한 것도 좀 바라볼 수 있는 형태로 지금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행정에 이제 활용하는 게 저희들은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캡처해서 이제 리포트 형태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이제 행정을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일단은 이제 기초 앱으로서 지금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토공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송토량과 이제 저초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토공량 산정, 그리고 이런 것들도 캡처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행정에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뭐 아까 또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뭐 도시 심의 단계에서 또 많이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경감 분석이나 어떤 가시권 분석, 그 다음에 뭐 특이 지점에서 뭐 어떻게 이제 조망이 되는지 조망 분석과 그런 것들도 일단 좀 기본적인 앱들로 일단 넣어놨어요. 그리고 뭐 스카이라인 분석도 이제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하늘과 이제 맞닿는 면이 이제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어떤 이 객체가 이미지 형태가 아니잖아요. 다 따로따로 이제 객체상으로 이제 존재하다 보니까 이미지 형태가 아닌 객체가 따로따로 이제 구분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런 이제 건물들을 다 클릭하면 이제 건축물 속성 정보가 이제 좀 뜰 수 있도록 각 개별로 뜰 수 있도록 이제 형태로 이제 제공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상청 정보하고 좀 연계가 되어서 이제 이 아파트 단면에 대해서 이제 음영이 어떻게 이제 지을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좀 볼 수 있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뭐 날짜와 시간 그리고 영역을 이제 아파트 저 단면에 설정을 해서 만약에 이제 아파트가 1층에 10가구 살고 이제 20층이다. 그럼 그리드를 따로 이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이제 각 이제 호마다 이제 얼마나 이제 음영이 이제 드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그리드 값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빨간색 부분은 좀 햇볕이 잘 드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거를 이제 완료해서 하면 이렇게 리포트 형태로 이제 바로 좀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속성 정보가 이렇게 다 이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 또한 이제 데이터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것도 많죠. 아직까지 뭐 GIS 건물 통합 정보나 어떤 도로명 주소 건물 뭐 그런 것들을 매칭을 시키더라도 70%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어떤 이제 뭐 갱신 이제 데이터의 갱신 문제도 좀 같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성 정보가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뭐 노후도에 대한 이제 이 지역에 대한 노후도가 어떻게 이제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물 기본 정보에 이제 사용 승인이 이를 이제 참조를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일단은 여기 이제 속성 정보로는 GIS 건통하고 도로명 주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리원에서 이제 그 주시는 LOD1
단계의 이제 건물 속성 정보가 일단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뭐 공통 기능과 분석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이제 그것들이 모아져서 이제 서비스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된 것들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아까 이제 그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하천에 대한 모니터링 부분과 어떤 그 하천에 대해서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의 서비스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한강홍수통제소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이제 850개 이제 국가 하천에 대한 이제 수위 정보들을 이제 제공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이제 연계를 해서 정보를 연계해서 일단은 그 수치를 받아와서 일단 이제 그래프 형태로도 이제 나타낼 수 있고 그런데 이게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데이터를 던져주는 이제 그 간격이 1시간 단위로 API 형태로 이제 던져주세요, 데이터를. 근데 이제 만약에 갑자기 집중호우가 오면 이제 그 하천에 대해서 이제 그 1시간 안에 이제 모니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좀 보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해서 그렇게 각 지자체마다 이제 관리하고 있는 이제 CCTV 정보를 좀 URL 형태로 좀 연계해서 바로 좀 보실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건 좀 예측 분야인데요. 이런 영역들을 지정하고 이제 그 30분 단위로 이제 수위가 이 정도 올라갈 거야. 그러면 어디부터 물이 찰까? 라는 물음에 조금 답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지대부터 이렇게 물이 찰 거고, 이제 그 건물 이제 속성 정보와 이제 연계를 해서 이제 지하층이 있다면 좀 미리 좀 대피를 시킬 수 있다든지, 그런 이제 지자체별로 이제 활용단을 좀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이제 믿을 수 있냐, 정확성이 있냐. 그런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정명주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진짜 어떤 이렇게 물이 범람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고려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이제 주변에서 이제 지류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지하에서 올라오는 이제 역류되는 물, 네. 그리고 또 하천에 대한 거를 바라볼 때는 하상 정보가 이제 또 중요하잖아요. 하상이 이제 매분마다 변하는데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좀 고려가 된 시뮬레이션이라야지 어떤 정확도가 이제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전부 다 닿지는 못하고, 이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정 서비스 형태로 이제 제공해 드리는 거라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필요한 그런 기능들과 그런 것들은 따로 이제 플러스 알파로 개발을 하셔서 이것들하고 같이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되는 형태로 좀 플랫폼을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예. 이거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바람길 이제 분석에 대해서 좀 또 구성을 해봤는데, 어떤 이제 풍속과 이제 풍향에 대한 이제 변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 지역에 만약에 이렇게 건물 형태로 이제 올릴 거다. 그러면 도시가 이제 나중에 계획되고 건설된 이후에 어떻게 이제 바람길에 이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부는 부분이 좀 바람이 좀 세게 부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갈수록 바람이 이제 정체되어 있는 부분을 좀 바라볼 수가 있어서 어떤 도시 계획단에서 또 활용을 하다 보면 이제 저런 이제 바람이 정체되는 구역에 미세먼지나 열선 현상들이 이제 일어날 거니까 그것들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어떤 쌍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거에 또 활용도를 또 찾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도심 숲을 조성하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이제 그 수목마다 이제 탄소 흡착량이나 미세먼지 흡착량이 다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목마다 이제 이렇게 탄소 흡입량하고 이제 미세먼지 흡입량을 이제 따로 이제 설정을 해서 이제 만약에 저렇게 이제 녹색 구역에 이제 도심 숲을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단풍나무 100그루를 심겠다. 그러면 연간 이제 어떤 탄소나 미세먼지 이제 저감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좀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센서 데이터를 좀 받아들여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는 이제 양천구, 서울 양천구 지역이에요. 안양천을 이제 명소화 사업을 하시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안양천을 이용하시는 이제 주민분들의 어떤 패턴들을 좀 알고 싶다라는 요구사항을 받아서 이제 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각 주요 지점마다 이제 센서를 이제 설치를 하고, 이제 유동인구 이제 패턴을 파악하고, 이제 요 구역에는 지금 이제 현재 이만큼의 이제
유동인구가 있는데 그런 유동인구의 패턴이 뭐 도보, 자전거, 산책 뭐 그런 형태로 좀 바라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주군과 같이 이제 좀 사업을 한 케이스예요. 예, 우주 동해 쪽에 보면 이제 그 구리원자력 발전소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주군에서는 어떤 이제 구호소들을 지정을 하고 이제 그 구호소들을 이제 재난 시에 이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좀 짜서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이제 우리 공효인 총괄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개요는 그래요. 이제 시나리오별로 이제 보호 텐트를 실내 공간 정보를 구축해서 보호 텐트를 이제 시나리오별로 이제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보호 텐트를 설치하다 보면 이제 이재민이 얼마나 이제 수용이 가능한지 예, 그것들을 좀 미리 좀 알아서 좀 관리할 수 있는 형태고 그리고 재난이 이제 발생을 하면 이제 플랫폼 안에서 이제 대시보드 형태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서비스들을 구축해본 사례입니다. 예.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나중에 이제 우리 공혜연 이제 주무관님께 여쭤보시면 보다 이제 상세하게 좀 말씀을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뭐 여기까지인데 맞아요. 이제 수자원 공사도 아까 보니까 진짜 잘 구축해 놨더라고요.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잘 구축을 해 놓으셨던데 일단은 저희는 좀 포커스가 이제 행정 공무원분들이 좀 이렇게 손쉽게 좀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을 만들고자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제 수자원공사처럼 한 전문 분야에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지 못하지만 어떤 행정을 보시는데 이제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어떻게 이제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보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